저는 전저점은 좀 깨리라 예. 보고 있습니다. 한 2280 정도인가요? 주로 2300에서 2600 그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우리 경제 성장을 또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산업활동 동향 발표하면서 네, 7월 산업활동 발표했는데 셋 다 안 좋았잖아요. 생산, 소비, 네. 투자 다 안 좋았죠. 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예상할 때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우리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거든요. 1년이요? 10년을 장기금리, 1년은 장기금리로 해가지고요. 네. 이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체, 물론 기간에 따라 약간 시차는 있지만은 한 5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국면.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로 해보면 10월까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약간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코스피하고 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저 그래프상으로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그다음에 다시 그렇죠.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예. 이게 이제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는 급락이 나와버리거든요. 또 떨어진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연말 가서는 한 번 더 떨어지고 이때 우리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냐 아니면 저는 전저점까지 안 전저점을 가냐. 좀 깨리라 보고 있습니다. 한 2280 정도인가 됐는데. 불안해지는 마음. 그런데 거기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런가요? 하여튼 우리 주가가 이거 보면은 그냥 박스권이다. 하단은 저는 2300, 물론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상단은 한 2600이다. 이런 거 지루한 조정이 되는데 그 2로 가면은 좀 비중 줄이고 2300 밑으로 가면은 비중 많이 늘리고 이런 식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스권 플레이를 하자. 예, 그렇습니다. 9월의 반등은 그러니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이제 반등을 한다. 외국인 매수하고요. 외국인 매수와 함께. 환율이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9월 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아까 1월 달에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9월 달에 반등을 주고 연말까지 목표하는 주가는 어느 정도 보시는지. 저는 원래 2200 작년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닥이. 예. 그 상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단은 2600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주로 2300에서 2600 그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상단은 지금 룸은 별로 안 남았네요. 2200 가더라도 그거는 저는 아주 일시적이라고 일시적으로.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아주 일시. 아까 이제 글로벌 아이비들 이야기를 하셨고 경제 성장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많이 낮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성장률 전망 어떻게 보고 있고 교수님은 어떻게 또 추정을 하시는지. 한국은행이 최근에 가장 발표한 게 최근 전망치죠. 올해 2.6, 내년에 2.1. 그런데 저는 올해 2.5, 내년 1.8로 전망을 해놨었어요. 근데 아이비들 거 평균치 보니까 한 1.7%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 교수님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약간 또 목표치가 들어가 있거든. 그 한국은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초에 전망한 거 실제치하고 전망한 거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죠. 한국은행이요?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 국면이니까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는 좀 낮아질 것 같고요. 근데 4분기에는 우리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투자 거의 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건설 투자가 지금 심각하게 안 좋은 게 선행지수에 건설 투자하고 코스피하고 두 가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출이 저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리라 보고 있거든요. 수출이 마이너스. 그래서 내일 8월 수출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2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그게 계속 두 자릿수 증가하다가 8월 달에 지금 확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10월, 11월 가면서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국은행 성장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금통위도 지난주에 열렸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25bp를 올렸는데 이 25bp 올리는 게 어떻다 적당하다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25bp 잘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는 0.5%포인트 올릴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예, 저 우리 경제 지금 뭐 상당히 성장률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금리라는 게 시차를 두고 실물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보통 소비 생산에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이미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다 계속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면은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물가가 중요하죠. 네. 예, 지금 뭐 정부에서는 8월 뭐 10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고점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9%대? 8, 9월에? 예. 네. 근데 6%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6.3%였으니까요. 네. 예, 예. 미국이 이제 9%에서 8.5%로 낮아졌고요. 네. 우리나라는 6.3%였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소비자 물가도 7월이 고점이었을 것이다. 7월이 고점. 예. 네. 네. 당장 저 9월 2일 날 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저는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뭐 컨센서스 보니까 6.1%로 돼 있더라고요. 네. 예, 제 모델도 6.1%로 나와가지고 음.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물가 상승률은 조만간 피크아웃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연준이 이제 9월 달에 75bp를 올리면 지금 가장 유력한 게 75bp거든요. 역전폭이 굉장히 커지는 50bp 정도면 크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50bp도 역전폭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외화 유출이라든지 뭐 환율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지금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럽은 이제 금리 못 올리니까 미국은 금리 많이 올리고 그러면 달러는 강세, 유로는 약세.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뭐 9월 FOMC 0.75%포인트 올리면은 네. 이제 상한선이 3.25%가 되죠. 네, 우리 네, 2.5니까. 네. 그래서 뭐 저 환율 뭐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될 것이다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자금 유출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명목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가 더 영향을 주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영향. 근데 우리는 지금 물가가 6%고 뭐 국고채 10년이 뭐 3.7% 되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2.3인데요. 미국은 8%, 뭐 3.3이라 해도 그 5.7%나 되거든요. 마이너스. 예, 제가 보니까 실질 금리가 환율이나 그다음에 자금 유출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실질 금리가 미국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자금 유출 별로 없으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뭐 0.75%포인트 올려버리면은 미국의 3개월짜리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2년이 지금 10년물보다 훨씬 높고. 그 확정됐고. 네. 예, 2년짜리는 역전됐는데요. 네. 3개월짜리가 역전돼 버리면은 네. 예, 제가 저 미국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데 10년짜리와 2년짜리 장단기 금리하고 10년짜리고 3개월짜리하고 어느 게 더 미국 경제 성장을 예측의 설명력이 더 높은가 그랬더니 10년하고 3개월짜리예요. 네. 3개월짜리가 역전되면 미국 경기 침체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저는 10년짜리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9월에 네. 그 75bp로 보세요, 50bp로 보세요. 저는 50bp로 봅니다. 똑같네, 잘 맞으세요? 근데 너무 이제 낙관적인 편향. 아니 낙관적이 아니라 네, 저는 있으신 이제 거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에 조금 이제 저도 제 생각을 보태면 네. 저는 연준은 그 통화정책 경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한국은행 똑같아요. 네. 다 자기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을 하긴 합니다만 원래 가지고 있고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려고 하면 갑자기 50 갈라 그랬는데 75를 간다. 이렇게 가려 그러면
그런 정책 경로를 생각했던 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아주 심각하게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게 없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번에 그러면 잭슨홀 미팅이 발언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거는 그 지난 7월달에 얘기했던 시장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리스크, 그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강경하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50bp 정도 올리면 충분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파월 의장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 말을 다 안 믿으시는 게 좋은데 하여튼 저는 터미널을 3.5 정도로 보거든요. 예. 어쨌든. 참고로 제가 시장이 연준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우리나라 경우인데요. 네. 이거 10년 국고채 수익률하고 기준금리거든요. 네. 제가 저 그랜저 심슨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해보면은 이 국고채 수익률이 일방적으로 기준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면 뒤따라 가지고 기준금리 올렸고요. 네. 시장금리 떨어지면은 뒤따라 기준금리 낮췄거든요. 네. 근데 시장금리 이거는 월 평균인데요. 이게 6월의 고점이에요. 7월 떨어졌고 8월에는 약간 반등했는데 저는 이게 6월 고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갈수록 시장금리는 떨어진다. 네, 그만큼 여기에는 앞으로 그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 이걸 반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도 금리도 이제 한 차례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그렇죠. 차례 올리면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일 것이다. 그렇겠죠. 뭐 올해만 금리 올리고 내년에는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계속 동결하다가 하반기에는 예.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은 맥스 2차례. 맥스. 그 이창용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연준 그러니까 그 정책 그 정부와는 독립적이지만 연준과는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하지는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 미국 가는 것만큼 따라가지도 못할 거요. 저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먼저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로 알아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학부 때 경제학 배운 거랑 지금 상황이랑 너무 달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더 낮다? 네. 조금 있으면 중국의 기준금리가 더 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네. 그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그럼 금리가 경제학 미국 교과서 금리-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쓴 게 아니라 맞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잠재 성장률이요. 네. 앞으로 미국보다 더 낮아져요. 어. 지금 제가 우리나라는 미국 잠재 성장률 추정하면 둘 다 2% 안팎이거든요. 네, 그런데 2030년 미국은 한 3%쯤 안 나오나요? 미국은 3% 가까이 2% 정도 나옵니다. 미의회에서 추정한 거. 미국이 예. 우리보다 높은데 현재는 이미. 미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지금 미국이 2%고 우리도 2%인데요. 네. 명목이 한 3% 나오고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추정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 잠재 성장은 지금 2%에서 1%대로 진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미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미국 잠재 성장률은 앞으로 10년 동안도 한 1.7% 정도 보고 있어요. 1.7. 예, 우리가 그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질 경제 성장률인데요. 네. 우리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미국보다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더 낮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도 이상 안 해요. 그 맞는 그 맞는 경제학 이야기인가요? 교과서에 피셔 방정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한미 간 금리 역전 때문에 자금 유출될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 주식시장은 6달 선행하잖아요. 네. 그 외환시장은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주식시장보다 똑똑하잖아요. 네. 상반기에 돈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갔죠. 그렇죠. 네. 네. 선배장 다 했어요 거기. 어. 빠져나갈 자금 상반기에 다 빠졌어요. 뭐 이렇게 들어보면 성장률도 낮고 금리도 낮고 외국계 자금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장기 자금이 있는 거죠. 장기 그래도 자금이. 예를 들면 한국 채권이 그게 장기적으로 그 매력적인 채권이니까 이게 굉장히 금리가 좀 낮긴 해도 굉장히 안전한 자금이고 그리고 자기도 채권 어차피 시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되고 우리가 미국 자금만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 주식은 외국인 비중 중에서 42%가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채권은 전혀 달라요. 채권 완전 다르죠. 채권은요 아마 중국 비중이 미국 비중보다 더 높을 거예요. 음. 근데 금감원에서 옛날에는 국가별로 어디 나라가 우리 채권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미국 비중을 초과한 그 달부터 그 다음 달부터 발표를 안 해버려요. 국가별로. 그래서 제가 금감원한테 나 그거 보고 싶다. 네. 발표 좀 해라.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싫어한대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왜 우리나라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지 왜 외국인들이 싫어한다고 눈치를 봅니까? 그래도 얘기 못하죠. 근데 어쨌든 한번 그 박사님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네. 우리 2011년에 유럽계 자금들이 네. 우리나라 장기채 다 투매하고 나갔었어요. 음. 그리고 주식도 무지하게 투매를 했고 그때 이제 2011년도에 네. 유럽 재정위기 때 네네. 눈물의 땡처리를 한 거지. 눈물의 땡처리. 예. 근데 그때 아니면 장기 자금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그렇게 투매한 적이 없어요. 단기 자금들이나 이런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 단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일정 부분 비중을 거의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비중이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최소한이 있는 거니까 그 단계까지 상반기에 다 털고 나간 거거든요, 이미.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성장정만치 이야기하다가 한국은행 뭐 금통위 그래서 결론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올리고 한 번 더 올리는 정도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금통위에서 25bp 올린 게 잘한 거다. 그리고 우리는 뭐 몇 번 정도 올릴 수? 저는 한 번 정도 2.75%, 번? 미국은 3.5% 정도 그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시장에는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겠죠. 주가라는 게 주가 결정 요소가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하고 기업 이익 증가율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금리는 앞으로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 금리. 네. 그런데 기업 이익 증가율이 그보다도 낮아져 버리면은 또 많이 안 네. 좋아진다. 이익 증가율이 안 좋고 경기 침체가 너무 많이 와서 예.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올거 연말 내년 1사분기 정도라고 하거든요. 내년 1사분기 정도는 금리 시장 금리 10년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PQ 중에 Q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 예, 거죠. 네. 예. 그러면 기업 이익은 어디에서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소비 안 좋고 수출 더 안 좋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소비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기업들의 예. 수출이 안 좋아진다. 예, 예. 그렇게 보고 계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사실 그렇게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없네요. 그러면 아까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오늘 이제 PMI 발표했는데 PMI도 사실 제조업이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50 밑으로 떨어졌고 예.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지지난주인가요? 금리도 낮췄고 두 번 연속이죠. 네, 이번 주에는 막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예. 나왔고 네.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그동안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진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였을 때 2009년, 2010년 중국 경제가 9 내지 10% 성장했어요. 그때 성장 내용을 보니까 주로 투자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세계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한 22% 정도 됐어요. 이건 국가별로 다르지만, 근데 중국은 47%까지 오르거든요. 투자해가지고 특히 건설 관련 기업들 엄청나게 투자했죠. 그래서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지금 수요가 부족하니까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번 구조 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97년 우리 애한위기가 부실한 기업 은행을 구조 조정한 과정이었거든요. 우리는 IMF 처방에 따라 거의 그대로 굉장히 빨리 구조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질적 국면, 안정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가 그리고 주가가 500에서 1000까지 박스권 보이다가 1000을 돌파하고 2000을 넘는 이런 국면이 전개됐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제가 보기에 구조조정 속도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런 거 잠재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은 좀 지지부진하게 성장률이 뭐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 1만 달러 넘은 14억 인구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투자 비중은 많이 줄어들어도 소비 비중은 늘어나면서 뭐 4% 안팎 이 정도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4%는 되겠어요? 뭐 2분기 0.4%니까요. 4% 네. 힘들다는 거 보는 4%는 좀 경우도 힘들 많던데. 수가 있는데 3% 뭐 중반 후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반올림에서 4%까지. 예. 아, 이제 그거- 앞으로 제가 그 4%라고 말씀드린 거는 4%가 앞으로 중국의 중장기적으로 아. 적정 성장률이 될 것이다. 아,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를 깨지고 나서는 뭐 사실 성장률 큰 의미가 없다. 거기 지금 약간 계획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산당에서 연초에 몇 퍼센트, 올해 5.5%였나요? 그거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막 투자도 하고 해서 그렇죠. 맞춰내잖아요. 예. 사실 뭐 중국은 뭐 그런 상황이 강하죠. 세계에서 제일 GDP를 빨리 분기별 GDP를 빨리 발표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큰 나라가 어떻게 GDP 통계를 그렇게 빨리 하느냐. 네.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속보치, 잠정치, 뭐 네. 학경치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한번 발표하면 끝이에요. 한 방에. 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에 뭐 재밌는 그림이 하나 실렸더라고요. 네. 어떤 예, 거죠? 시진핑이 용을 타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추락하는 그림이에요.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저 증권회사 있을 때 중국 사람들 제가 중국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하나금융연구소 소장하면서. 예, 그런데 중국 공산당 관리가 그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장 힘에서 어느 정도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을 좀 겪으면은 중국이 저는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실물보다는 금융적으로 돈이 몰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뭐 시장에서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부양책이라도 써서 성장률 목표치 맞출 것이다. 이런 기대감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기사는 인프라에 1,300조 투자할 것이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잠깐 중국 관련주들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경제성을 낮으니까 어떤 식으로 좀 올리라고 그러겠죠. 네. 예, 그러나 결국은 그 구조조정을 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저 가계부채가 제일 높지만 중국 GDP 대 기업부채가 한때 160%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보니까 156%로 좀 낮아지긴 했더라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중국 기업부채 문제 심각합니다. 네. 예, 그거를 털고 넘어가야지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서고 예, 그 다음에 자산 가격, 주가가 한 단계 확 도약할 텐데 그게 뭐 한 1, 2년 정도는 좀 진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겠네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수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한때 26%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근데 올해 비중 보니까 23.4%로 7월까지 지금 비중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적자도 나고 있고. 그래서 뭐 대중 무역 정말 그동안은 중국에서 돈 많이 벌었죠. 2000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요. 우리나라 통관기준 무역 수역자 85%가 중국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올해는 그 적자로 돌아서고 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흑자는 날 텐데 흑자 규모는 줄어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 수출 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나는 데가 아세안 지역이에요. 네. 2000년에 예를 들어서 2010년 뭐 비중이 한 11% 안팎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19%까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세안 경제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구나. 그 나라 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거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중국 비중은 줄어들지만 아세안 지역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동남아 놀러 가 보면 네. 다 일본 차였고 막 도요타, 혼다, 그다음에 가전도 다 뭐 일본게 되게 많았었는데 네. 최근 가 보면 한국산 제품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네. 가전은 많이 변한 것 같고. 자동차도 많이 늘었고. 자동차도 예. 예전에 현대차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안 보였는데
예. 요새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까지는 아닌가? 뭐 현지 공장도 많이 세우고 했으니까. 네네. 예. 그런 거 보면 중국에서 어디로 좀 넘어가야 될지가 좀 눈에 보이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중국에 가 있던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한국에서 나왔죠? 이제 부품을 갖고 가서 거기서 조립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세계로 나갈 경우도 있는데 얘들이 다 빠져서 지금 아세안으로 다 나왔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데. 그렇죠. 요즘 베트남도 벗어나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어디로 가죠? 스리랑카? 뭐 하여튼 뭐 다른 아시안 국가들 쪽으로 또 뭐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로 인도네시아. 옮겨가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수출도 그렇고 뭐 경기도 안 좋다라고 하고 뭐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주식에도 투자하시겠지만 어느 자산에 좀 투자를 해야 좀 이런 위기 국면에 좀 타개할 수 있을지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저는 뭐 지금 채권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금리 근데 우리 떨어진 가계 네. 금융자산 중에서 올 1, 4분기 통계 보니까 채권 비중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2.1%나 돼요? 채권 투자가 좀 사실은 껄끄럽고 그 채권 어렵죠. 펀드까지 전부 합친 겁니다. 펀드까지 펀드까지 합쳐서 2.1%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저는 뭐 그게 지나치게 낮다. 예,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10년 국제 수익률이 이미 저는 뭐 떨어졌다 최근 반등하고 있지만 고점 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국채, 만기가 긴 국채를 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코스피가 제일 뭐 엔화하고 제일 싸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물론 올 연말 내년 초에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물론 저는 지금 떨어질 때마다 계속 그 주식 비중을 늘려갈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한 번에 다 늘리지 말고. 한 번에 늘리지 말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나눠서요. 그러면 그 올해 몇 프로 내년에 몇 프로 정도? 저는 올해 한 30%, 올 12월 내년 뭐 1분기 한 70% 100을 산다면요. 네. 예. 근데 100을 사란가요? 그거는 모르고 100을 사야 되는지 모르고. 저는 뭐 100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네. 그러면 나오신 김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주식시장에서 어느 업종 종목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어디가 내가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어디가 수출이 좀 덜 들고 뭐 환이 이렇게 떨어질 땐 어디가 좋더라 그런 것들 또 많이 또 공부를 하시잖아요. 어느 업종을 저는 뭐 삼성전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 사가지고 지금 손해를 이거 봤어요. 그리고 악플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나도 물렸어요. 아직 물렸습니다. 네, 저도 저 물렸어요. 6만 3천 원을 사가지고 네. 좀 많이 물렸죠. 네. 근데 뭐 그래도 계속 삼성전자. 예, 계속 사갈 생각이고요. 네. 예, 뭐 그리고 편안하게 하긴 제일 좋은 주식이죠. 예, 근데 요새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샀어요 삼성전자를. 요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잘 안 산거든요. 그게 저는 뭐 2년, 3년 후 내다보면은 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을 거라고 반도체 안 생각합니다. 좋으니까 그런가 아니겠어요? 지금은 네, 뭐 이렇게 2차 전지나 뭐 친환경이나 외국인들이 막 또 이런 거 사고 있어 이런 쪽이 엄청 막 핫한데 그래도 조금 2, 3년 뒤를 보면 예, 삼성전자가 많이 싸지고 싸졌다. 훨씬 더 예,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울산 강의를 가거든요. 거기 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네네. 예, 거기 갔더니 조선업종이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죠. 예. 그 굉장히 낙관적이더라고요. 네. 그쪽 네. 관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예, 그동안은 뭐 비싸게 수주받아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적지 않았었는데 지금 수주 굉장히 많이 받고 비싸게 받고 결정적으로 철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철판 가격 많이 떨어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 말 들으니까요. 이 일할 사람들 못 찾는데요. 지금 뭐 누가 거기서 힘든 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죠. 예. 예, 그래서 근로자들이 많이 부족하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 소송 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삼성이랑 네. 현대랑. 예. 근데 뭐 조선업 경기가 제가 추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뭐 관련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몇 년간 좋아질 가능성이 높더라.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그런 걸 반영해요. 최근에 뭐 조선업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사실 지금 주식하기 이렇게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전망도 사실 교수님 전망 들어보면 아주 밝지는 않아 보이고 투자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코스피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네. 이럴 때는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좀 지루할 수는 있어요. 사서 묻어놔라. 예. 네. 사서 뭐 언젠가는 제자리 오고 또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거든요. 지금 모든 영역에 비해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올 연말 내년 초에 더 떨어지면은 뭐 주식 비중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들리시죠? 네. 네. 뭐 이견 없 제가 뭐 이견이라고 이견을 얘기했는데. 자, 어려운 시기에 시간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기 교수님 모시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아주 밝진 않겠지만 아니 지금 굉장히 밝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셨어요? 지금 저평가 영역이라고 그러셨고 그렇죠. 다음에 뭐 코스피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전저점을 깨더라도 많이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잠깐일 것 같고 네.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럼요. 좋은 종목 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교수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